지난 시간에 컨덕티비티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컨덕티비티에 대한 컨셉은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이퀘이션에 나오는 대로 어떤 임의의 전기장을 도핑이 되어 있는 실리콘 샘플에 인가했을 때 그 도핑된 실리콘 샘플 내에 있는 전자와 홀들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즉 전기장의 힘을 받아서 변화를 띠고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입자인 전자와 홀들이 쿨롱의 힘을 받아서 이동하면서 충돌을 경험하겠지만 어찌되었건 특정 방향을 향해 즉 전자는 플러스 전극을 향해 홀은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 열심히 달릴 겁니다. 드리프트 메커니즘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커런트 덴서티를 계산을 해봤더니 J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 역할을 할 컨덕티비티 컨셉의 실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던 전자농도, 홀의 농도, 모빌리티 이런 컨셉으로 다 구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이 컨덕티비티의 역수가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반도체란 무엇입니까를 나타낼 때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었던 물질의 고유한 특성값인 리지스티비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너와 억셉터를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 전자와 홀의 농도가 결정되고 이 둘의 양에 의해서 충돌의 메커니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핑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물질이 널리 널리 쓰여지는 이유는 이 도핑을 통해서 시그마의 값을 한 100만 배 정도, 작게는 한 배, 많게는 100만 배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 계산할 때 떠올려 보면 도너나 억셉터를 대략 뭐 10의 15승에서 10의 20승까지만 해도 이것만 따져봐도 거의 10만 배 차이 나죠.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도핑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컨덕티비티가 뭐 그건 10만 배, 100만 배 차이 날 수 있고 그 역수인 리지스티비티도 10만 배,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재지만, 즉 동일한 실리콘이지만 그 불순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저항성을 100만 배 건드릴 수 있다. 즉 전류가 그러니까 저항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 차이가 무려 100만 배에 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떨 땐 도체고 어떨 땐 부도체처럼 전류를 잘 흘리고 못 흘리는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뒤따르는 그 옴의 법칙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resistivity는 conductivity의 역수인데 이 conductivity는 조금 전에 배운 식에 따르면 뭐 이렇게 써야 마땅한데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N이 여기 있는 P보다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뭐 P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저기 원래는 Q, N, 뮤N인데 얘가 얘랑 비교를 둘이 해보면 P가 N보다 월등히 크니 이 숫자는 의미 없다. 찾아보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다음에 여기가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금 전까지 학습한 건 resistitivity라는 rho라는 심볼로 표현된 단위가 옴 곱하기 센티미터인 resistitivity였다면 우리가 흔히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적 회로를 만들고 그 집적 회로 내부를 구성하는 실리콘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면 결국 그 물질들은 금속, 도체, 뭐 금속, 구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개별적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 얘는 단위가 옴입니다. 옴. 그래서 로에서 이 옴으로 그 R이라고 할게요. 로에서 R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컨셉을 보여주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이 호모지니어슬리 도프된 반도체 샘플이 있으니까 실리콘인데요. 호모지니어스하게 도핑이 됐으니까 하나의 물질로 순종의 물질로 도핑이 된 겁니다. 뭐 예컨대 뭐 보론을 넣었다라고 합시다. 보론이 도핑이 되어 있는 실리콘이고 이 샘플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높이를 뭐 두께 T라고 하고 그 폭을 width라고 보통 영어로 폭을 width라고 하니까 W를 가져다 썼습니다. length라서 L 얘는 thickness죠. 두께. 그래서 T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인 파라미터입니다. 길이, 폭, 두께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크기를 규정하고 나면 저항값을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이 물질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resistitivity와 연계해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도 같은 뭐 여러분이나 동일한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얘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재료를 똑같은 실리콘에 뭐 불순물을 넣은 소재를 썼으면 동일한 리지스티브 얘는 같겠지만 그 소재를 길이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고 혹은 어떻게 가져갈 거고 두께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엔지니어의 결정 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요게 랭스인데 여기서 이제 전압을 인가했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예를 들어 이거를 뭐 P-타입 실리콘이라고 하면 홀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거니 이 홀이 이쪽으로 드리프트 될 겁니다. 그럼 전류가 생길 겁니다. 뭐 전압을 가했고 내가 전류를 측정합니다. 네, 전압을 내가 인가를 하고 전류를 찍어봤더니 요 샘플에서 뭐 V와 I의 관계를 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압에 대해서 내가 측정한 값을 Y축에 놓고 찍어보면 전압을 안 주면 전류 안 흐르겠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이게 홀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커런트는 양의 값 어딘가를 요점을 가진다고 합시다. 찍으면 되죠. 더 높은 전압을 가하면 상식적으로 전압차를 많이 주면 전기장이 세지고 전기장이 세지면 드리프트 되어가는 커런트 덴서티가 높아질 테니 전류도 더 흐를 겁니다. 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반대 방향으로 오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오르고 뭐 여기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 돼서 전류와 전압의 사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를 통해서 V는 IR 공hom의 법칙을 찾아내죠. 나중에 경제로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실험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저항 R은요, L과 W와 T의 함수입니다. 이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샘플을 만약에 상상했다면 홀이 지나가야 될 길이가 길어지니 직관적으로 저항이 커질 겁니다. 가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이 뭐니까요. 그래서 이 랭스랑 저항은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낙서 이걸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갈 때 얘가 느끼는 이 단면적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요 W와 두께 T, 요 둘을 곱한 요 단면적 있죠. 요 단면적이 넓으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평면체를 아래쪽으로 더 늘려가지고요. 네, 이렇게 늘린 겁니다. 늘리면 이 단면적도 이렇게 더 늘어날 거고요. 거기를 홀이 통과할 때 홀이 느끼는 이 단면적은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홀은 쉽게 지나가니까 저항의 값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반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또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저항성에다가 비저항 값에다가 길이와 단면적으로 나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위를 봐도 여기가 옴 곱하기 센티미터고 얘는 D를 곱해보면 면적은 제곱센티미터, 길이는 센티미터. 해보면 센티미터 분자에 두 개 있고 분모의 제곱이니까 다 날라가면 옴만 남아서 좌변에 물리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은 로우 리지스티비티 곱하기 랭스 나누기 폭 곱하기 두께입니다. 단면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겠어요. V는 IR 알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예고한 J는 시그마 1하고 앞에서 유도한 이 식이랑 V는 IR이라는 오묘 법칙이랑 이거 서로 똑같은 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진짜 똑같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전류고 저항 대신에 로 곱하기 랭스 면적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V가 되죠. 요 랭스를 왼쪽으로 옮길게요. 그럼 V 나누기 L은 I 곱하기 I인데 A를 단면적을 전류 밑에 넣을게요. 그 다음에 리지스티비티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뭘까요?인데요. 요쪽 면에서요. 요쪽 면까지 길이가 L입니다. 그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이 단위로 따지면 볼트 나누기 길이입니다. 요 단위가 바로 전기장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샘플 안에 인가되어 있는 일렉트릭 필드를 좌변은 지금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건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로우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I 나누기 A가 뭐냐면 이게 전류를요.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앞서 공부했던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를 J라 쓰기로 했죠. 이렇게 돼요. 이 리지스티비티를 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따라서 J는 1 나누기 로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인데 1 나누기 리지스티비티를 시그마 컨덕티비티라 쓰기로 했었죠. 그럼 딱 이 식이 나옵니다. 분명히 V는 IR에서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왔더니 마지막에 J는 시그마입니다. 같은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는 시그마 E 하고 V는 IR하고는 똑같은 식입니다. 내 눈엔 똑같은데 여러분 눈엔 처음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요 저항과
resistivity, R과 rho의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 뭐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또는 대학원을 가건 또는 회사에 가서 연구소에 가든 어딜 가건 가서 뭔가 자료를 보는데 전기장은 뭐 시그마 분의 1 J 뭐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식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머릿속에 항상 이 기본기만 탄탄하게 들고 있으면 어떤 식을 보건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였던 부분은 커버를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떤 실리콘 샘플이 있는데 도핑이 됐대요. 누구로 돼 있냐면 보론인데 이 정도 도핑 농도인가 봅니다. 질문입니다. resistivity 롤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리콘 샘플이 보론이 들어있으니까 보론은 3족이고 억셉터죠. 외우세요. 보론이 5족입니까? 6족입니까?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암기하라는 뜻입니다. 억셉터입니다. 도너는 뭐 넣었다 뭐 말도 없으니까 그냥 0이라 잡았습니다.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으니 이거 P타입이겠네요. 그럼 홀의 농도는 원래는 엄밀히 Na 빼기 N인데 뭐 도너 없으니까 NA랑 다 fully ionization 됐다고 가정하면 P는 10의 16승입니다. 그러면 NP는 NI 제곱이라는 매스 섹션로를 쓰면 전자의 값은 10의 4승이 됩니다. 그럼 N과 P 알았으니까 이제 구해야 되는 resistvity는 시그마 분의 1이고 시그마 분의 1인데 이게 지금 P타입이니까 전자의 농도 이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P가 월등히 크니까요. 그래서 얘만 남기고 자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Q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1.6 10의 마이너스 19승, P는 10의 16승. 모빌리티는 어떻게 구하나요? 인데 요거는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걸 아마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을 겁니다. 이건요. 그래 여기 있다. 그래서 도핑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실리콘 소재 내에 전자나 홀이 가지는 모빌리티 값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표입니다. 요거 나중에 뭐 시험에 필요하면 줄 겁니다. 뭐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건 뭐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이 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네, 여기 X축을 잘 보세요. 요게 토탈입니다. 토탈. 여기서 이제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뭐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도너를 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억셉터를 넣었다고 합시다 했는데 억셉터도 넣고 도너도 둘 다 넣는 걸 줬어요. 아까 직전에 봤던 예제 문제에서는 억셉터만 주고 뭐 얼마 줬죠. 그다음 도너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얘를 10에 17승, 얘는 뭐 10에 16승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요. 10배 정도 차이 나면 내 수업에서는 그냥 이 작은 놈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억셉터가 도너보다 이렇게 많으니까 P는 NA네. 그럼 됐네. 뭐 저기 시그마 구해보면 Q 뮤 N 더하기 Q 뮤 P P인데 이건 뭐 P가 N보다 크겠죠. 네, P 타입이니까 17승. 무시하고 N에다 잘못 요거 무시하고 얘만 살리면 그러면 시그마는 Q 뮤 P에다 P 자리에다가 10에 17승 이렇게 넣으면 되죠. 문제는 이제 모빌리티를 이 그래프에서 읽어야 되는데 보자. 모빌리티를 어떻게 읽지? 보통 습관에 의해서 억셉터와 도너는 서로 상쇄되는 관계라는 게 머릿속에 뭐 은연중에 바이어스가 걸리나 봐요. 억셉터 하나면 도너 하나 있으면 그래 도너가 전자 하나 주면 그 전자가 억셉터로 돌아가지. 뭐 거꾸로 억셉터는 홀 하나 내고 도너는 전자 하나 내니까 도너 한 개 있고 억셉터 한 개 있으면 사실 쌤쌤이 되어서 도핑 안 한 거랑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10에 17승하고 도너가 16승이니까 보자 X축에서 도핑 농도니까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이거 까먹고 망각하고 17승에서 16승을 빼요. 그럼 9 곱하기 10에 16승이니까 여기죠. 정확하게는 9 곱하기 10에 16승 여기서 보자. 아까 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홀 빨간색에 요렇게 올라가서 요 지점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 모빌리티 읽어서 요 뮤 값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와장창 틀립니다. 왜 무엇을 크게 실수를 했냐면 이 토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도핑하고 모빌리티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모빌리티의 컨셉은 전자든 홀이건 실리콘 결정 재료안을 움직이면서 스캐터링 되면서 어느 정도로 잘 가느냐, 얼마나 잘 이동하는 정도, 이동하는 정도니까 이동도, 영어로 모빌리티죠. 모바일한 어빌리티잖아요. 그렇다면 이동하는 정도를 평가할 때는 도너와 억셉터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학생들은 ND와 NA는 서로 뭔가 빼야지 네트의 도핑 농도가 나오니까 뭔가 빼야 되지 않을 거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전자나 홀의 농도, 즉 N과 P를 구할 때는
N은 뭐 예를 들어 도너를 많이 넣었으면 ND-NA가 맞고 만약에 P타입이면 홀의 농도를 구할 때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으니까 이렇게 연산하는 게 맞습니다만 모빌리티를 구할 때는 그 물질이 N형이건 P형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그 물질 내에 억셉터 몇 개, 도너 몇 개, 그리고 그들을 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셉터도 충돌에 관여하고 도너도 충돌에 다 관여합니다. 그를 빼서 그 차이만큼이 도 스캐터링에 관여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도너는 16승, 억셉터가 17승이니까 P는 뭐 NA 빼기 ND를 해야 마땅하지만 뭐 10배 차이 나면 무시하면 P는 NA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덕티비티 계산하면 P는 원래 Q뮤 N인데 뭐 P형 만드니까 전자 농도 들어가 있고 이항 다 죽이고 뒤에 있는 이 녀석만 살리면 Q 뮤 P P입니다. P 자리에 10에 17승 잘 넣었고요. 억셉터 양. 그 뮤피를 계산할 때 17승에 그러면 16승을 더해야 되니까 1.1 여기입니다. 1.1 곱하기 10에 17승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홀의 농도를 딱 읽어서 요 모빌리티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잘못 읽고 9 곱하기 10에 16승으로 내려가서 갖고 오면 망합니다. 설마 뭐 그 값이 차이가 뭐 요 정도에서 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틀리라고 함정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딱 줄 겁니다. 모빌리티 뮤피 값으로 해서 도핑의 양이 얼마일 때 해서 값 주고 여기 얼마 주고 해서 표에서 읽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값 읽어와가지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캐터링에 의해서 즉 도핑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유발될 거잖아요. 그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훼손된다라는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 좀 더 앞으로 가서요. 여기 앞에서 못다한 얘기 뒤에 먼저 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기로 갑시다. 사실 앞에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캐리어 모빌. 캐리어 스캐터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앞에서 세 가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레티스 스캐터링 또는 포톤 스캐터링이라는 게 있죠. 이 포논의 의미는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진동하고 있는 실리콘 애텀들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실리콘 아니어도 됩니다. 진동하고 있는 애텀들을 물리학자들이 포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실리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실리콘 소재는 항상 N형, P형으로 만들어서 전자소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N형, P형을 만든다는 거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도펀트가 들어가는 거고, 도펀트는 들어가서 이온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도핑의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뭐 도너 하나 넣으면 뭐합니까? 얘가 ND 플러스가 돼야만 얘가 전자 N 이퀄 1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을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임퓨리티 이온입니다.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온화가 되어서 주변에 떠다니는 자유전자와 홀들의 궤적을 디플렉션, 왜곡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충돌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앞에 슬라이드에서 세 번째로 이제 캐리어와 캐리어끼리 부딪히는 캐리어 스캐터링도 있지만 뭐 미미하고 특히 도핑이 많이 되어 있을 때나 이게 유의미한 스캐터링 이벤트고 웬만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1번, 2번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1, 2번 각각에 대해서 온도 의존성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캐터링 때문에 모빌리티가 뭔가 뭐 변화가 되겠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실리콘 웨이퍼의 온도 또는 D램 낸드 칩의 동작 온도가 상온 300켈빈에서 설계했지만 뭐 데이터 센터에서 연락에 데이터 연산하다 보면 발열이 생기고 열이 차서 80도, 90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접회로 칩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소자, 그 전자소자 안에 들어있는 N형, P형 영역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전자나 홀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그 움직임이 나빠지거나 좋아질까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제한 조건을 포논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결정된다라고 할 때, 즉 도핑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트린직한 실리콘 물질 또는 도핑을 하더라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도핑을 한 경우에 사실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 할 때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원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바뀔까? 결국 모빌리티의 컨셉은 물리량은 이거였죠. 유효질량 분해
단위 전하량에다가 충돌 간의 평균 시간입니다. 실리콘 원자가 있고 여기도 이제 과하게 길게 그려볼게요. 이 사이를 전자가 이렇게 뚫고 가면 스캐터링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를 때리면 스캐터링이 일어나겠죠. 이 진동하고 있는 실리콘 원자랑 부딪혔으니 포논 스캐터링일 겁니다. 문제는 온도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얘가 진동을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하면 이 위아래 진폭도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양력으로. 얘 역시 마찬가지겠죠. 엄청 큰 폭으로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를 전자가 뚫고 가야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 정도 영역 안에 전자가 들어가면 충돌할 겁니다. 포논이랑.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실리콘이 요 정도 안에서 여기서만 놀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포논 스캐터링 안 나요. 결국은 이 충돌 간 평균 시간이 온도가 올라가면 충돌이 자주 일어나겠네. 충돌 간 평균 시간은 짧아지겠네. 모빌리티가 나빠지겠네. 요런 컨셉이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뭐 어려운 단어들 개념을 들고 와서 결국 해봤더니 온도랑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훼손됩니다. 정확한 비례식은 포논이죠. 포논에 의한 거는 루트 t 이거의 3, 그냥 t의 2분의 3승 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t의 2분의 3승 분의 1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좀 임퓨리티에 의한 모빌리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기 결론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결론의 식을 보면 여기 온도가 여기 툭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대래 덜 일어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값이 좋아지죠. 비례관계예요. 아까 뮤 포논이랑은 사뭇 반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터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온도는 올려봤자 300켈빈에서 뭐 D램 랜드 동작시키는 거 기껏 해봤자 뭐 85도씨니까 한 뭐 많이 보면 400켈빈을 합시다. 뭐 한 30% 올라가요. 30% 온도. 도핑은요. 보통 도핑하면 10의 몇 승 단위로 올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도 텀이 분자에 있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뮤 임퓨리티는 사실은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도핑을 많이 해서 생기는 임퓨리티 아이온 스캐터링이 훨씬 지대하게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요 값에 뮤 임퓨리티. 그럼 이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려본 게 위에 있습니다. 보론 이온, 아르세닉 이온인데요. 이건 이제 3족이고 이거 5족이죠. 삼족은 억셉터니까요.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음의 이온을 띠고 있는데 전자가 하나 가면 야, 너 마이너스네. 나도 마이너스야. 너 저리 가. 하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럼 여기 아세닉은 5족이죠. 그러면 돈 오고 전자 하나 줬으니까 자기가 플러스로 됐는데 주변에 자유전자가 가면 너 일로 와. 너 여기 쭉 가지 말고 이거 아니야. 너 나한테 와. 해서 이쪽으로 땡깁니다. 땡기는데 항상 질문이 나와요. 매년 강의해 보면. 아니, 이 플러스면 이거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처로 올 뿐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의 운동하는 경로가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문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온도를 올리면 아까도 모빌리티가 좋아진다며. 나 이거 솔직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그래? 라는 얘기가 요 문장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일렉트론의 운동하는 방향의 변화가 별로 없어진대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도 모빌리티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구나라는 얘기가 첫 줄에 나와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뒤를 읽어보면 일렉트론이요. 아주 높은 속도로 이온 옆을 집해서 간대요. 이 집이 뭐냐면 우리 잠바 사면 지퍼 올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퍼예요, 지퍼. zip 하면서 이렇게 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퍼 올릴 때 소리 나는 게 zip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론 전자가요. 이 이온 보론이든 아세닉이건 이온화돼 있잖아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얘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로 밀죠. 민다는 건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되었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 플러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당기는 힘이지만 당기는 힘 때문에 추가적인 힘을 받아서 빠르게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속 운동한다는 건 모빌리티에 좋은 거잖아요. 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 올라가요. 이 if 조건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도핑 농도를 너무 세게 하면 뮤 인프레틴이 줄어요. 그래서 이 도핑을 하면 재미난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그림을 먼저 보고 볼게요. 여기입니다. 보통 이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모빌리티, 전자의 모빌리티로 한정했는데요. 도핑의 농도가 18승, 19승 고농도로 올라가죠. 이쯤 되니까 요 구간을 한번 보세요. 요 커브, 요 빨간색 칠한 커브를 보면 온도가 뭐 대충 여기 150 켈빈에서 쫙쫙 올려서 했더니 Y축이 올라가는 게 모빌리티잖아요. 모빌리티도 계속 늘어요. 요 18승 도핑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실험 데이터가 여기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놈은 뭡니까? 입니다. 상식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뭔가 실리콘 애텀들이 많이 진동하게 되고 그 얘기는 포논 스캐터링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 분명히 모빌리티는 감소해야 돼요. 근데 증가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근데 놀랍게도 도핑의 양을 14승 여기 빠져 있는데 15승, 16승, 17승 우리가 고농도 저농도 앞에서 공부했죠. 18승부터 고농도라고 할 겁니다. 디제너레이티들입니다 하는 그 기준값이 여기 있잖아요. 17승, 16승 정도 되니까 보세요. 데이터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밑으로 내려가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모빌리티는 내려오는 방향, 즉 소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다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도핑 너 뭐 연하게 도핑하면 18승 이하로 도핑하면 의미 없어. 다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는 결정돼. 라는 데이터가 여기 나와요. 하지만 진하게 도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사뭇 다르죠. 이 둘의 데이터의 패턴이.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결과를 정량적 모델로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 돌아가서 이 이퀘이션인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온도와 요 사이, 도핑의 양과 요거의 사이. 이렇게 혼자 분모에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뮤 임퓨리티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애플리케이션이 생깁니다. 요거를 공학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온도 센서에 씁니다. 특정 온도에 도핑 딱 이만큼 해서 여기가 이제 극대값이죠. 극대값 수학에서 나오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도핑이 된 실리콘 물질의 모빌리티와 온도의 상관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요 경계 온도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센싱 해낼 수 있습니다. 센서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은 매의 눈으로 보고 오 저거 저기다 써먹어야지. 요거 만들어서 내가 어디 시장에다가 팔면 거기 기존에 나와 있는 A사가 만든 제품보다 내 거가 센싱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 얘 뭔가 망가뜨리고 내가 스타트업 만들어서 주식에 상장해서 내가 500억 벌고 난 졸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공학부들. 이제 물리학자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재미난 일이 있구나. 이것을 산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켓에 끌고 들어오는 게 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학도들이 물리에 대한 이해, 화학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돈 벌까의 기본 개념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제품을 엎어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제품을 물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값싸게. 성능이 좋다고 해서 항상 마켓에서 인정받진 않아요. 값도 싸면서 성능이 좋아야. 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뭘 사고 싶을 때 값도 싼데 양도 많이 주면 맛도 있고 당연히 그거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제 돌아와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못했던 부분들만 좀 정리합시다. 요건 얘기했고 얘도 했고 여기 갑시다. 이 장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그러면 뭐 제목은 매칠슨스 룰 규칙인데요. 이게 뭔 규칙이냐면 어떤 임의의 실리콘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웨이퍼라고 합시다. 이 안에 전자나 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전압을 양단에 가하든 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얘들이 움직이면 전자나 홀이 내부에 있는 실리콘 원자하고도 충돌할 거고 보론이나 아세닉과 같은 이온화된 불순물과도 충돌할 겁니다. 뭐 물론 또 지네들끼리 충돌도 할 거고요. 그러면 각 메커니즘에 의해서 즉 앞에서 뮤 포논이라 썼고 또 뮤 임퓨리티라고도 썼는데요. 이 뮤 포논 뮤 임퓨리티에 의해서 어떤 온도 의존성을 가지는지는 앞에서 알겠어요. 충분히 물리 현상이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소재 전체 도핑도 하고 실리콘도 있는데 이 소재 전체의 뮤, 굳이 말을 붙인다면 억지로 뮤 토탈?
그 진짜 뮤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 그 뮤를 아, 뮤 임퓨리티도 있고 뮤 포논도 있고 뭐 이런 걸 하여튼 합쳐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써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각각을 알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데요? 이 고민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 매치슨스 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먼저. 어떤 캐리어가 있습니다. 전자나올입니다. 충돌을 할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 I에 의해서 충돌이 난다라고 합시다. 이 I는 포논일 수도 있고 또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메커니즘 이름을 I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대요. 그래서 캐리어, 전자나 홀이 충돌이 난다라고 할 때 제약 조건이 아주 짧은 시간, 아주 미세한 델타 t인데 그걸 더 작게 해서 dt 시간만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충돌이 난다라고 할 때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시간 0초예요. 1초, 2초 합시다. 전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충돌이 일어나는데 2초에 한 번은 충돌 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다음 실험할 때는 그러면 2초 동안 하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실험할 때 또 2초 기다리면 한 번 나오고 매번 한 번이 나올 거냐? 확률이기 때문에 어떨 땐 두 번 나오고요. 어떨 때는 100번 나오고요.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평균 충돌입니다. 평균의 개념입니다. 2초에 한 번은 평균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이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타우라고 하는 게 충돌 간 평균 시간의 개념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지표인데요. 여기 I를 쓴 이유는 요게 이제 메커니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다 타우 포논 쓰면 포논 때문에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 시간인데 그건 뭐 전자나 개별 전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평균 값을 계산하자는 겁니다. 뮤 포논도 있고 뮤 임퓨리티도 있을 겁니다. 이 임퓨리티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 대표하기 위해서 타우의 I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컨셉을 잡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 I에 의해서 충돌이 나는 거는 2초에 한 번 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타우 I에 숫자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평균 충돌 시간은 2초에 한 번 나니까 타우 I는 2초입니다. 2초. 한 번 충돌 나니까. 근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측정하려고 하는 시간은 DT초예요. 예를 들어 DT초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1초라고 합시다. 1초. 이러면 쉬워요. 2초에 한 번 평균적으로 충돌이 나는데요. 내가 관찰하는 시간은 1초예요. 그러면 내가 관찰하는 시간 동안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라고 물으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2분의 1입니다. 2초에 한 번은 평균적으로 충돌 나는데 내가 1초만 들여다볼 거예요. 뭐 신호등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에서 2초마다 한 대씩 사고 나요. 차량끼리 부딪혀요. 근데 내가 강남역에 1초만 서 있어요. 그럼 사고를 목격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하면 50%잖아요. 1초 동안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우 i분의 dt라고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는 저기서 끝이 아니에요. 타우 i분의 dt는 이거는 i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가 충돌이 날 확률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i가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i가 여러 개잖아. 포논도 있고 임퓨리티도 있어요. 그래서 더해야 돼요. 타우 포논 거도 있고 타우 임퓨리티도 있고 그걸 dt 시간 동안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봐봐 다시 0에서 2초 동안 내가 뭔가 충돌을 관측할 건데 타우 p도 2초라고 합시다. 얘도 평균적으로 2초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1초 동안 요 dt 시간 동안 관측을 하면 뭔가 충돌이 날 거예요. 이게 타우 포논 때문인지 타우 임퓨리티 때문인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이거 2분의 1이죠. 내가 관측할 시간이 1이니까. 확률적으로 아마 메커니즘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요 2초의 기간 동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 뭔진 몰라도 혼원 때문이건 임퓨리티 때문이건 확실히 내가 1초 기다리면 한 번의 충돌은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초 동안 기다리면 임퓨리티 때문에 나는 충돌도 있고 혼원 때문에 나는 충돌도 있으니까 두 번을 관측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1초만 보면 평균 2초에 한 번씩 충돌 나는데 그런 이벤트가 두 개 있으니까 50%짜리 두 개를 더하면 100%로 내가 어떤 그 포논 때문인지 인피니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충돌이라는 놈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할 겁니다. 어떤 확률인데요. 어떤 캐리어가 충돌이 난대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동안요. 그때 메커니즘 I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메커니즘만 봤기 때문에 타우 I를 그냥 타우 포논 더하기 타우 임퓨리티 분의 1 이렇게 두 개만 더하면 되지만 어떤 임의의 물질의 임의의 충돌은 뭐 꼭 두 가지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다른 유형의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를 써서 일반화된 식을 썼을 뿐입니다. 뭐 되게 어려운 얘기를 떠들지만 결국 뭐 쉽게 얘기하면 A 사건하고 B 사건이 각각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A, B가 동시에 아니 동시도 아니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 각각 일어날 확률 더하면 됩니다. 뭐 그 컨셉입니다. 그게 매치슨스 룰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DT를 1초라고 보면 됩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얘는 충돌간 평균 시간이고요. 근데 내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2초라고 한 겁니다. 2초에 한 번 일어나니까 2초. 3초에 한 번 일어나면 3. 5초에 한 번 일어나면 여기 5 넣으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더하지? 이게 역수로 더하면 될 것입니다. 요 확률은 그냥 덧셈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내가 알고 싶은 뮤 포논이랑 뮤 임퓨리티에 의해서 뭐 이걸 한 번에 쓰고 싶은데 이걸 무슨 이퀘이션으로 써야 할까? 답이 여기 나오죠. 수학 시간에 나오는 조화 평균의 형태로 더하면 된다라는 결론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배웠잖아요. 모빌리티는 Q에다가 충돌 시간 나누기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충돌간 평균 시간과 모빌리티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이퀘이션을 그대로 그냥 모방해서 가지고 오면 모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이상하면 여기다 Q 곱하고 나누기 M 에스터리스크 하세요. 그리고 요거가 뮤, 여기가 뮤 번호, 요 밑은 뮤 임페런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스턴스를 됐고 이제 드디어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겁니다. 10에 15승 기준으로요. 왼쪽을 한번 쳐다보고요. 18승 기준으로 요 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바깥쪽을 봅시다. 연하게 도핑된 이쪽을 특히 15승 이하로 된 거면 사실 공장에서 출하되는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 농도가 보통 한 13승, 14승 뭐 이 정도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만들 때부터 15승도 있고요. 이 정도 되는데 보면 여기 전자의 모빌리티 값이 1400 언저리에서 거의 빳빳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즉 X축의 값과 무관하게 모빌리티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X축이 뭐죠? 도핑의 총량입니다. 즉 도핑에 의존하지 않고 모빌리티가 결정된다는 얘기. 이게 뭐지? 포논에 의해서 모빌리티 값이 제한받는 포논 리미티드한 영역입니다.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도핑 15승보다 안 되게 때려봤자 도너나 억셉터에 의해서 모빌리티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영역 갑시다. 15승에서 18승은요. 쳐다보면 와, 이 도핑의 양을 10배, 100배, 1000배 올렸더니 전자의 모빌리티가 1400에서 거의 뭐 한 200원짜리까지 꼬라박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감소하죠. 왜 이렇지? 포논 때문인가? 포논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핑입니다. 도너 때문에 모빌리티가 크게 훼손되니 바로 이 구간은 어, 뮤 I죠. 임퓨리티에 의한 모빌리티 감소가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임퓨리티 스캐터링 리미티드 되는 영역일 겁니다. 실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보면 이 사이에 있는 도핑 농도 더럽게 많이 쓰거든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핑을 잘해야 모빌리티도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18승 이상. 진하게 고농도로 도핑하면 디제너레이티드리하게 헤빌리 돕들을 하면 재미난 낙상 걸치고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에서 뭐 전자농도 처음에 좀 감소하는 듯한데 19승 넘어가면 세츄레이션 돼요. 홀도 뭐 어느 정도 좀 감소하는 듯하나 사실은 뭐 19승이나 20승이나 모빌리티 값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왠지 더 변화가 생겨야 될 것. 머릿속으로는 도펀트에 의해서 더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홀도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 충돌 더럽게 많이 일어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뮤가 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왜 값이 안 변하지?
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길래 모빌리티가 안 변하지? 인데요. 머리로 식힐 겸 5분간 휴식을 할 테니까 한번 무슨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는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5분만 쉽시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아까 풀던 예제 문제인데요. 또 뒤에 또 예제가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머리 이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 보론으로 10에 16승 정도로 도핑이 된 실리콘 샘플이 있을 때 리지스티비티를 롤을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 작업을 할 겁니다. 예제 문제 두 번째로 가면 그 앞에서 본 그 보론이 도핑되어 있는 10에 16승으로 그 실리콘 샘플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디셔널리하게 아세닉으로 10에 16승이 아닌 17승을 때립니다. 이때 리지스티비티를 구해보세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었죠. 아까 앞에 있는 예제 문제에서 여기 억셉터가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도너가 들어왔습니다. 고로 이 경우에는 ND가 NA보다 10배 이상 커서 뭐 N형 반도체일 겁니다. 자, 이럴 때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책에서는 ND 빼기 NA를 해서 10배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7승 빼기 10의 16승을 하면 엄밀히는 9 곱하기 10의 16승이 나오죠. 그렇게 답을 쓴 건데 이런 골치 아픕니다. 그냥 10의 17승 합시다. 그러면 매스 액션 롤을 써서 MP는 NI 제곱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뭐 10에 17승 쓰고 10에 20승이니까 10에 3승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있죠? 이제 9로 대입을 하면 이제 1.1 정도 나옵니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큰 결과의 훼손은 없고 뭐요 길을 택해도 되고 나처럼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리지스티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의 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전자와 홀의 농도를 보면 당연히 N형 반도체니까 월등히 10배 이상 실제 16승이고 3승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수치가 10에 16승이고 여기 들어가는 수치가 10에 3승이면 모빌리티가 이 정도 역전될 만큼의 값의 차이가 아니 나는 이 뒤의 항은 무시해도 됩니다. 실제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 뮤 P는 10에 16승이고 뮤 N이 10에 3승 수준이 되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돌아가면 얘입니다. 얘. 이거 보세요. 모빌리티의 값이요. 도핑의 양이 14승에서 20승까지 펼쳐놨을 때 모빌리티의 값은 최대 1400, 최소 0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져 봤자 10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방금 예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죠. 뮤 P가 16승, 뮤 N이 10에 3승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날 필요가 없네요. 이런 걱정할 필요 없네요. 그럼 결국 모빌리티는 무시합시다. 크기 차이가 뭐 끼케야 1000배 나니까. 그러면 결국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습니다. 이러고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Q 넣고 전자의 농도 넣고 얘를 읽어올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주의점이 나옵니다. 뮤엔이니까 보자. 도너, 전자, 17성. 요것만 머리에 기억하고 앞으로 쫙 가가지고 보자. 그 그래프에서 17승. 그래, 여기 있네. 뮤엔, 여기, 요렇게 해서 이거 읽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틀린다고. 지금 실리콘 샘플 안에는 보론도 있고 아세닉도 있어요. 도너도 있고 셉터도 있어요. 얘가 10에 17승이고 얘는 10에 16승이에요. 비록 10배 작지만 둘은 합입니다. 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1 되는 여기서 모빌리티를 읽어서 값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까? 아니, 표로 줄 거니까요. 표로 엄밀하게 줄 겁니다. 1.0 10에 17승, 1.1 10에 17승.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값을 갖고 와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차이가 날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읽는 연습. 아, 모빌리티를 도핑에 의존해서 가지고 올 때는 돈 억셉터를 서로 쌤쌤이해서 지우지 마라. 둘을 합해라. 왜냐하면 임퓨리티 아이온 스캐터링은 둘 다 역할을 합니다. 억셉터가 아이오니가. 그 값을 읽어온 걸 여기 대입했다는 거. 그냥 아무 값이나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는 값이랑 비교해 봅시다. 앞에 예제는 16승 보론만 넣었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1.4옴센티미터. 기억하죠? 첫 번째 시간에 퓨어한 실리콘의 리지스티비티는 약 한 10에서 4승 5cm입니다. 도핑을 했더니 100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핑한 거에다가 도핑을 더 때려 넣었죠. 17승을 더 넣었죠. 아까 앞에 1.4옴이잖아요.
10분의 1로 또 줄였어요. 도핑을 하니까 이렇게 리지스티비티를 막 낮출 수 있구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 다른 예제 문제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온도에 따라서 비율 계산하라는 거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별 내용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 이런 실험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실험은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전압원에다가요. 저항 하나 연결해서요. 여기가 전압 V고 여기가 저항 R이면 이렇게 지나가는 커런트를 I라고 합시다. V와 I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례합니다. 요거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를 통해서 내가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N형이니까 전자가 득실득실하게 있을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전기장 E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해지죠. 전자는 보호가 마이너스 QE니까요. 전기장과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반대일 겁니다. 전자는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형성이 될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뭐 앞에서도 설명했고 근데 뭐 뭔 얘기하려고요? 나는 얘를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의 보이는 IR을 좀 더 대학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X 방향이라고 놓고요. 이 X 방향에 따라 개별 전자가 어떻게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동하는지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여기를 x 이퀄 0, 여기를 아까 길이를 length라고 하면 0부터 L까지 요 사이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N형 반도체에 대해서 그려보세요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아마 이 정답이 제일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뭐 N타입 실리콘이라고 합시다. 양의 전압을 좌측 여기를 x 이퀄 0이라고 하면 요 지점이 x 이퀄 0이 될 겁니다. 끝을 여기라고 잡으면 x 이퀄 L입니다. 요 플러스 x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이 내부에서 이동해가면서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끝까지 가고 그게 어떻게 드리프트 전류를 흘리는지를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요 Y축이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전자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물리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될까요? 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즉 V는 IR, 전압 세게 가면 전류 잘 흐르지. 저항을 뚫고. 그거는 그냥 저기 고등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이해하는 거고 내부에 어떤 에너지 변화를 경험할까? 그 썰을 풀 겁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컨셉을 잡읍시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익히겠습니다. 전자니까 이 자유전자입니다. 별말 안 하면. 당연히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겠죠. 뭐 여기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에너지가 꽤 높겠죠. 그럼 여기 있었던 놈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니까 뭐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특정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 여기 공유결합에 여기 있던 요 전자가 요 놈일 수 있습니다. 네, 열을 받아서 하여튼 결합을 깨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이 에너지는 컨덕션 밴드의 어떤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지고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가질까? 자유로워졌으니 움직일 거고 움직이면 에너지 가질 겁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할 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위에 있느냐. 요 에너지 차이. 요거를 자유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뭐 줄여서 K.E.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의 저 위에 있는 여기 이 전자는 그 운동 에너지가 진짜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했었잖아요. 요걸 에너지 축으로 보고 요걸 에너지라 놓고 여기를 전자의 농도를 에너지별로 추정해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감소한다고요. 있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대신에 요 정도 범위 안에 요 극대값 계산해 보면 EC 더하기 2분의 KT가 나올 겁니다.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요 EC에서부터 에너지 차이가 2분의 KT. KT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더멀 에너지 0.0256 일렉트론 볼트. 그게 2분의 1 정도 되는 0.013 일렉트론 볼트쯤 여기 요 에너지 라인에 전자가 제일 많이 실킬하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N 오브 E를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펑션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요거에다 미분 빵 때려갖고 에너지에 대해서 0되는 지점 찾으면 나옵니다. 뭐 어찌됐건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앞에서 배웠는데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공유결합에서 특별시 나왔으니까. 그럼 똑같은 컨셉으로 홀도요. 네.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더 내려가서 여기에 홀이 있으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1번, 2번이면 1번의 홀의 운동 에너지가 2번 홀의 운동 에너지보다 높을 겁니다. 이 역시 내려가는 방향을 홀의 에너지를 잡고 이쪽을 홀의 농도라고 잡으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이런 커브가 나온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P 오브 E의 분포를 밸런스 밴드의 density of state의 페르미 함수를 이렇게 곱하지 말고 홀 구할 확률이니까 1 빼기 F 오브 2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었습니다. 다 됐다. 운동 에너지는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정했으니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정해봅시다. 네, 앞으로 요 홀이 여기 있다 하면 여기 운동 에너지구나. 전자가 여기 있다 하면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요.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포텐셜 에너지란 건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 내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실제로 우리가 뭐 고려대학교 저기 제일 뒷동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아나무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 학생하고요. 여기 바닷가 해수면에 일치되는 면에 서 있는 학생하고 있으면 둘이 에너지가 같나요? 다르냐고 물으면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똑같을 겁니다. 둘 다 운동 안 하면은. 하지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이걸 사실 위치라고 표현하는 게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이 영어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포텐셜. 잠재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내 몸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 맞잖아요. 내가 여기 언덕에서 배 뛰어내리면 이게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나요? 머금고 있는 에너지가 상당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포텐셜이라는 얘기를 결국 할 거면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 하나 정해야 돼요. 그게 이 레퍼런스입니다. 이 레퍼런스. 그래서 그냥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요. 요게 Y축이 전자 에너지인데 그냥 아무 때나 하나 잡으면 돼요. 여기를 이 레퍼런스를 할게요. 뭐 이렇게 정하면 돼요. 난 여기를 할게요. 난 여기를 할게요. 그건 뭐 지마음입니다. 보통 이제 물리책에 나오는 배수면을 기준으로 하겠다. 배수면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나는 저 지구 바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기준 에너지 대비 얼마나 내가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할 때, 그럼 나의 위치는 어디냐? 전자 입장에서요. 운동 에너지를 시작할 때가 요 E sub C 라인이잖아요. 컨덕션 밴드 엣지. 얘 기준으로 위로 뻗은 요 에너지 델타 E 에너지 차이는 운동 에너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여기다 잡았다고 합시다. 뭐 밴드갭의 한가운데쯤을 이 레퍼런스라고 잡으면 요만큼의 요 에너지는 뭐라고 할 거냐? 이게 포텐셜 에너지. 됐죠? 그래서 기준 에너지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 명확한 건 이건 상수값입니다.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컨덕션 밴드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알게 되죠. 그러면 홀은 안 합니까? 홀은 뭐 두말할 필요 있나? 레퍼런스가 있으면 요 EV 기준으로 요게 얼마나 돼 있느냐? 요게 홀의 포텐셜 에너지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이 레퍼런스를 잡아서요. 밴드갭만큼을 EG만큼을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럼 홀의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사실 저렇게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대혼란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레퍼런스 값은 상수입니다. 언제 혼돈에 빠지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 EC와 EV가 평행선인데요. 이게 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요. 어떤 뭐 강의나 다른 책을 보면 이 레퍼런스는 그냥 밸런스 밴드랑 같다 하면 된다. 혼란을 줘요. 만약에 이렇게 밴드가 휘었어. EV, EC가 이래요. 그럼 요 라인 따라 다 이 레퍼런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라니까. 그럼 이 레퍼런스가 요 지점에서 요 x 이퀄 l에서는
여기가 이 레퍼런스고 x 이퀄 0에서는 x 이퀄 0에서는 이 지점이 이 레퍼런스고 오이씨, 이 레퍼런스가 x마다 다 다른데요? 말이 안 돼요. 이러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에너지 레벨은 딱 하나의 값일 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밴드가 휘지하는 바닥에 펴져 있는 평형일 때는 EV를 이 레퍼런스라고 잡아도 설명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할 게 양쪽에 전압차를 주고 밴드를 휠 거예요. 이렇게 휘는 순간 이 레퍼런스를 어디로 잡지? 얘기가 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레퍼런스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정해진 시다. 꼭 그것만 머리에 중심하고 있으면 뒤따르는 얘기들 쉬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 포텐셜 이제 전압을 배터리 껴서 N형 실리콘에 전류를 흘릴 겁니다. 그때 N형 실리콘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어떤 에너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바뀌는지를 쭉 설명해서 드리프트 전류의 흐름을 앞에서 열심히 공부한 밴드 다이어그램에 인발부 시켜서 연루시켜서 같이 이해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